지금 이 순간 고백하는 이유는 제가 거짓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 처음 왔을 때 저는 한 달도 버티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김치 냄새조차 견디지 못했던 캐나다 여자가 지금은 매일 아침 미역국을 끓이며 4명의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믿으시겠어요? 당시 제 주변 사람들은 모두 말했습니다. 에린, 너 미쳤어? 2달 만에 결혼하고 한국으로 가다니. 솔직히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 무모한 결정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었던 일들을 말씀드리기 전에 먼저 결과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한국에서 가장 행복한 외국인 엄마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3번이나 짐을 싸서 캐나다로 돌아가려고 했었습니다. 특히 넷째를 낳고 병원에 한 달 넘게 입원했을 때는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죠. 그런데 그때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멀리 캐나다에서 제 아버지와 새어머니가 한국으로 날아온 것입니다. 언어도 모르고 문화도 모르는 2분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한국에서 보여주신 모습은 지금 생각해도 눈물이 납니다. 당시 우리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한국 사람들의 진짜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를 그때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캐나다에서 상상했던 한국과 실제 한국은 완전히 달랐거든요. 사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김치와 태권도 그리고 몇 개의 드라마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지금의 저는 한국어로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주고 시어머니와 함께 김장을 담그며 동네 아주머니들과 자연스럽게 인사를 나누는 완전한 한국 엄마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저에게 보여준 진정한 포용력과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쉬웠던 것은 아닙니다.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정말 견디기 어려운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저를 가족으로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해외에서 일어난 진짜 감동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지금부터 그 전말을 들려드리겠습니다. 2000년대 초반 저는 캐나다 밴쿠버에서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야말로 안정적인 일상이었죠. 주변에서는 모든 것이 계획대로 돌아가는 삶이라고 부러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늘 무언가 빈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길을 걸어 학교에 가고 같은 아이들을 가르치고 분명 의미 있는 일이었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갈증 같은 것이 있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봄날 대학 동창인 제시카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에린, 한국 여행 같이 갈래? 나 한국 문화에 요즘 푹 빠져 있어. 솔직히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서는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김치 태권도 그리고 몇 개의 드라마 정도가 전부였죠. 하지만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었던 제게는 그 제안이 매력적으로 들렸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그 순간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공항에서 나오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달랐습니다. 사람들의 빠른 걸음걸이, 한국어로 가득한 안내방송, 그리고 어디선가 풍겨오는 낯선 음식 냄새들이 저의 모든 감각을 자극했습니다. 제시카는 이미 한국어를 조금씩 배워왔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했지만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택시를 타고 서울 시내로 향하는 길에서 창밖을 내다보니 높은 아파트들과 네온사인들이 끝없이 이어져 있었어요. 캐나다의 넓고 여유로운 풍경과는 완전히 다른 역동적이고 압축적인 도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호텔 근처 작은 카페에서 우연히 한국 남자를 만났습니다. 준호라는 이름의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조용하고 신중한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는 영어를 꽤 유창하게 구사했고 저희가 여행 계획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도움을 주겠다고 나서더라고요. 처음 며칠은 정말 신기했습니다. 준호 씨가 안내해주는 한국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거든요. 고궁의 고요한 아름다움, 전통 찻집의 운치,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정서를 직접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거닐면서 수백 년 전의 역사가 고스란히 살아있는 것을 느꼈고 인사동에서 차 한 잔을 마시며 현대와 전통이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문화를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적응하기 어려운 부분들도 많았습니다.
식당에서 반찬이 계속 나오는 문화는 캐나다에서는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어른에 대한 극진한 예의와 서열 문화도 개인주의에 익숙했던 저에게는 낯설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일을 함께 하려는 집단적 성향들도 때때로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준호 씨는 이런 제 반응을 이해하면서도 한국 문화에 대해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에린, 한국 사람들은 가족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요. 개인보다는 함께하는 것을 더 소중히 여기죠. 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었지만 저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는 걸까? 왜 항상 누군가와 함께 있어야 하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문화적 차이 때문에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마음이 편안했어요. 그는 제가 어색해하거나 실수할 때마다 절대 비웃지 않았고 오히려 더 자세히 설명해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제가 젓가락질이 서툴러서 음식을 흘렸을 때도 웃으면서 괜찮다고 말해 주었고, 한국어 발음이 틀렸을 때도 끈기 있게 교정해 주었습니다. 한국에 온 지 일주일쯤 되었을 때 준호 씨가 갑자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린, 혹시 한국에서 더 오래 지내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당황해서 물었을 때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저와 함께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물론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하지만 에린 씨와 함께 있으면 제 인생이 완전해질 것 같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한국이라는 나라를 거의 모르던 제가 지금 한국 남자로부터 이런 진지한 제안을 받고 있다니 믿기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캐나다에서의 안정적인 삶과 한국에서의 불확실하지만 새로운 가능성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겨우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과 결혼을 고려한다니 제 친구들이 알면 정말 미쳤다고 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의 그 안정감과 따뜻함은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퍼즐 조각을 찾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제가 캐나다에서 느꼈던 그 공허함과 갈증이 한국에서 준호 씨와 함께 있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제가 원했던 그 무언가를 찾은 것 같은 충만함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준호 씨는 제게 시간을 충분히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에린, 제가 너무 성급했나요? 충분히 생각해보세요.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그 배려 깊은 태도가 오히려 제 마음을 더욱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캐나다로 돌아가서 모든 것을 정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장도 아파트도 그리고 제가 알던 모든 일상도 말입니다. 친구들과 가족들은 모두 제 결정을 말렸습니다. 에린, 정신 차려. 겨우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인생을 결정하면 안 돼.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었습니다. 2달 후 저는 다시 인천공항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돌아갈 항공편 티켓이 없이요. 결혼식은 간소하게 치렀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떨리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진짜 도전이 지금부터 시작될 거라는 사실을. 한국에서의 신혼생활은 마치 매일이 모험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정말 세심하게 저를 배려해 주었고 한국어도 차근차근 가르쳐 주었어요. 처음 몇 달은 모든 것이 신기하고 즐거웠습니다. 작은 원룸에서 시작한 신혼생활이었지만 사랑으로 가득했거든요. 한국의 사계절을 처음 경험하는 것도 새로웠고 동네 아주머니들이 건네주는 따뜻한 미소도 마음을 흐뭇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반년 후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임신이었어요. 물론 기뻤지만 동시에 엄청난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한국에서 한국어도 서툰 제가 아이를 낳고 키워야 한다는 현실이 갑자기 실감났거든요. 캐나다에서는 임신하면 가족들이 모두 도와주고 육아 관련 정보도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모든 것이 낯설었어요. 산부인과 용어도 임신 관련 문화도 심지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하는지도 헷갈렸습니다. 더 큰 문제는 준호 씨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분명히 좋은 분이셨지만 가끔씩 제가 외국인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만드는 말씀들을 하셨어요. 외국 사람들은 임신했을 때 어떻게 하지? 우리나라 산부인과가 외국과는 다를 텐데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날 아침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임신 7개월째였는데 갑자기 심한 배 통증이 시작된 거예요.
준호 씨가 급하게 병원으로 데려갔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조산 위험이 있습니다. 당분간 절대 안정을 취하셔야 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국어로 된 의학 용어들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고 의사 선생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절반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준호 씨가 통역해 주었지만 그마저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웠습니다. 병실에 입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처음으로 한국에서의 외로움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지만 시차 때문에 연결이 잘 되지 않았고 설사 통화가 되더라도 이 복잡한 상황을 영어로 설명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병원 침대에 혼자 누워있으면서 저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이곳에서 정말 가족을 이룰 수 있을까? 제가 한국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간호사분들은 정말 친절하셨지만 의사소통의 벽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프다고 말해도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정확히 전달하기 어려웠어요. 그래서 답답함이 더욱 커졌습니다. 특히 밤에 혼자 있을 때는 정말 견디기 어려웠습니다. 캐나다에서라면 엄마가 달려와 제 손을 잡아주었을 텐데 여기서는 그런 따뜻한 위로를 받을 곳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께서 매일 병문안을 오셨는데 그때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임신했을 때 이런 음식을 먹고 이렇게 관리를 하지.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걱정해서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알았지만 저에게는 마치 당신은 한국 방식을 모르는 외국인이라고 선을 긋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반발심이 일어났어요. 시어머니 캐나다에서도 임산부 관리는 정말 체계적으로 해요. 다른 방식일 뿐이지 틀린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 할 수는 없었죠. 한국의 며느리 문화에서는 시어머니께 반박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난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이번 2주일째 되던 날 정말 견디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누이분이 병문안을 오시면서 다른 친척분들과 함께 오셨는데 제 앞에서 이런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외국 며느리 받으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 아냐? 우리나라 음식도 제대로 못 먹고 관리도 우리 방식대로 안 하고. 맞아, 임신했을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하는데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잘 모르잖아. 물론 제가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셨겠지만 몇 개월간 한국에서 살면서 이 정도 대화는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정말 아팠습니다. 마치 제가 이 가족에게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인 것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준호 씨는 그 자리에서 가족들께 정중하지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에린이 외국인이라서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조산 위염은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이고 에린이 정말 열심히 노력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일 이후로 저는 한국 사회에서 제가 영원한 외부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문화에 적응하려고 해도 언제나 외국 며느리라는 딱지가 따라다니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커졌어요. 병실에서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이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습니다. 정말 캐나다로 돌아가고 싶었어요. 캐나다에서라면 제가 당연한 존재이고 누구도 제가 외국인이라고 특별히 의식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과연 도망치는 것이 답일까? 제가 사랑하는 준호 씨를 두고 혼자 도망가는 것이 옳은 일일까? 그런 고민들 때문에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병원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면서 저는 깊은 고독감에 빠졌습니다. 이 수많은 불빛들 사이에서 제가 설 자리는 정말 있을까? 한국이라는 이 땅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근본적인 의문이 계속 저를 괴롭혔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준호 씨가 병실에서 저와 함께 밤을 새우겠다고 했습니다. 에린 힘들죠? 저도 알아요. 하지만 우리 함께 이겨내요.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그 말에 저는 참았던 눈물을 쏟아내며 울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 있었어요. 과연 이 땅에서 진짜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첫째 아이를 무사히 출산한 후 저는 새로운 현실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산후 우울증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살 때는 이런 감정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는데 한국에서 아이를 낳고 나니 모든 것이 막막했습니다. 신생아를 돌보는 것 자체도 어려웠지만 더 큰 문제는 제가 완전히 고립되어 있다고 느끼는 것이었어요. 준호 씨는 직장일 때문에 낮에는 집에 없었고 시어머니는 도와주시려고 하셨지만 육아 방식에서 계속 의견이 충돌했습니다.
외국에서는 아기를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100일까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되고 모유 수유할 때는 이런 음식 먹으면 안 되고 하루에도 몇 번씩 이런 말씀을 들으니 점점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무능한 엄마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첫째가 돌도 되기 전에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쌍둥이였어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하나도 제대로 돌보기 어려운데 갑자기 셋이 될 거라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둘째 임신 소식을 시댁에 알렸을 때 반응이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준호 씨는 걱정되지만 기뻐했고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축하해 주셨지만 다른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시누이분이 준호 씨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나중에 들었습니다. 오빠 에린 언니가 너무 무계획적인 것 같아. 첫째도 제대로 못 키우는데 쌍둥이까지. 외국 사람들은 가족 계획을 안 세우나? 그 말이 제게 전해졌을 때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물론 계획에 없던 임신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책임하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캐나다에서는 가족이 늘어나는 것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한데 여기서는 마치 제가 문제를 일으킨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충격은 준호 씨의 직장 동료들 반응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누군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준호야 외국 와이프 데려와서 고생 많이 하겠다. 애들도 많이 낳고 말도 안 통하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정말 상처받았습니다. 제가 준호 씨에게 짐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들이 계속되자 저는 드디어 제 입장을 분명히 밝히기로 결심했습니다. 시어머니와 대화할 때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제가 캐나다에서 배운 육아 방식도 나름대로 검증된 방법들이에요. 물론 한국 방식도 좋지만 두 가지를 적절히 섞어서 키우면 안 될까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는 고개를 저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에리나 이제 내가 한국 사람이야. 한국 땅에서 한국 아이들을 키우는데 외국 방식을 고집할 필요가 있겠니?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아이 키워온 방식이 틀렸겠어? 그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시어머니 말씀도 일리가 있었지만 동시에 제 정체성과 경험이 완전히 무시당하는 기분이었어요. 마치 결혼과 함께 제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들었습니다. 준호 씨와도 이 문제로 처음으로 심각한 갈등이 생겼어요. 당신은 항상 가족 편만 들어. 내 입장은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잖아. 제가 감정적으로 말하자 준호 씨도 답답해하며 대답했습니다. 에린 나도 중간에서 어려워. 하지만 여기는 한국이야. 우리가 조금씩 맞춰야 하는 부분도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남편마저 제 편이 되어주지 않는다면 이곳에서 누구를 믿고 살아가야 할까요? 상황은 둘째 출산 때 정점에 달했습니다. 쌍둥이 출산은 정말 힘들었는데 출산 직후부터 시댁 식구들이 병실로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나누는 대화를 듣고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쌍둥이라니 에린이가 고생 좀 하겠네. 외국 사람들은 체력이 좋다고 하던데 그래도 셋이나 키우려면 힘들 거야. 준호가 걱정이야. 벌써 애셋의 부인은 한국말도 서툴고. 그 순간 저는 마치 제가 준호 씨에게 짐이 되는 존재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은 것이 축복이 아니라 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혼자 쌍둥이들을 보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했어요. 내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지? 내 아이들이 여기서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 퇴원 후에는 상황이 더 어려워졌습니다. 신생아 쌍둥이와 돌갓 지난 첫째까지 3명의 아이를 동시에 돌보는 것은 정말 극한의 상황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도와주시긴 했지만 육아 방식에서 의견 충돌이 계속되었고 저는 점점 제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나면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곤 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제가 아이들에게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있는 걸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었거든요. 특히 아이들이 울 때마다 저는 패닉 상태가 되곤 했어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모르겠고 시어머니의 조언과 제가 알고 있는 방식이 다를 때는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중 예상치 못한 소식이 또 찾아왔습니다. 넷째 임신이었어요. 임신 테스터기에 2줄이 나타났을 때 저는 정말 멍했습니다. 이미 3명도 벅찬데 또 하나가 더 온다니 감당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그 소식을 듣고 시댁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우려를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아이를 계속 낳으면 어떡하지? 준호도 벌써 힘들어하는데 시누이분은 더 직설적이었어요. 언니 진짜 이번엔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어. 오빠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벅찬 것 같아. 그런 말들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작아지는 기분이었습니다. 마치 제가 이 가족에게 계속해서 부담만 주는 존재인 것 같았거든요. 그날 저는 처음으로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께 울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아빠, 나 정말 힘들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는 제 울음소리를 듣고 깊이 걱정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에린, 너무 힘들면 잠깐이라도 캐나다로 와. 아빠가 도와줄게. 하지만 저는 그럴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날 넷째 아이와 이미 태어난 새 아이들을 두고 혼자 도망갈 수는 없었거든요. 그날 밤 저는 정말 깊은 절망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넷째 임신은 정말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미 새 아이를 키우는 것도 벅찬 상황에서 또 다른 생명이 찾아온다는 것은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먼저 앞섰어요. 시댁의 반응은 이전과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축하보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죠. 시어머니께서도 이번에는 걱정을 숨기지 않으셨어요. 에리나, 이제 정말 계획적으로 살아야지. 애 넷을 어떻게 키울 거니? 준호 씨도 솔직히 당황해했습니다. 경제적 부담도 커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제가 육아 스트레스로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넷째 임신 과정에서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임신성 고혈압과 심각한 빈혈이 동시에 찾아온 거예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즉시 입원이 필요하다고 하셨고 출산 후에도 장기간 치료가 필요할 것이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정말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집에는 어린 새 아이가 있는데 제가 병원에 입원해야 한다니. 병원에 입원한 첫날 밤 저는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새 아이는 집에서 준호 씨 혼자 돌봐야 하고 시어머니도 나이가 있으셔서 밤새 아이들을 돌보기엔 무리였어요. 더 큰 문제는 제 건강 상태였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산모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출산 후에도 최소 한 달은 절대 안정이 필요해요. 심한 경우 더 오래 입원해야 할 수도 있고요. 그때 처음으로 제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내가 쓰러지면 이 아이들은 어떻게 되지? 준호 씨 혼자서 4명의 아이를 키울 수 있을까? 무엇보다도 제가 없는 동안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어요.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께 전화를 드렸을 때 아버지의 목소리에서도 깊은 우려가 느껴졌습니다. 에린, 정말 괜찮겠니? 아빠가 뭘 도와줄 수 있을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아버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었죠. 이번 일주일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들으니 정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준호 씨는 회사 일을 마치고 집에 오면 새아이의 저녁 식사 준비, 목욕, 재우기까지 혼자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께서 낮에는 도와주시려고 하셨지만 쌍둥이들이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할 나이여서 한시도 눈을 뗄 수 없었거든요. 첫째는 그나마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지만 늦은 시간에 데리러 가야 하는 것도 부담이었고요. 준호 씨가 병문안을 올 때마다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었어요. 에린, 걱정하지 마. 나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이 생기고 체중도 눈에 띄게 줄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정말 미안하고 죄송했습니다. 동시에 화도 났어요. 왜 제가 이런 상황에서 혼자 모든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캐나다에 있었다면 가족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었을 텐데. 에리나, 이제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봐야겠다. 시누이분이 병문안을 오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네가 계속 아프면 오빠도 힘들고 아이들도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 없어. 혹시 캐나다 가족들이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캐나다 가족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요청할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아버지는 이미 나이가 많으시고 새어머니도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니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상황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넷째 출산 과정에서 대량 출혈이 일어났고 출산 후에도 제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최소 한 달 반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준호 씨가 병실에서 처음으로 울었어요. 에린, 미안해. 내가 더 잘해줬어야 하는데. 네가 이렇게 고생하는데 나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고. 그날 밤 저는 정말 심각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버티다가는 제 건강도 아이들의 안전도 보장할 수 없었어요. 무엇보다도 준호 씨가 혼자 감당하기에는 너무 벅찬 상황이었습니다. 병실에서 혼자 생각에 잠겨 있을 때 갑자기 캐나다에 있는 아버지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평소와 다르게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에린, 아빠와 스테파니 새어머니가 한국으로 갈 거야. 네가 회복될 때까지 손자들을 돌봐줄게. 그 말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빠, 그럴 수 없어요. 한국어도 모르시고 여기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결정을 내리신 상태였습니다. 에린, 가족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게 당연한 거야. 언어나 문화 문제는 사랑으로 극복할 수 있어. 그날 밤 저는 준호 씨와 긴 대화를 나눴습니다. 처음에는 준호 씨도 당황했어요. 외국 어른들이 한국에 오시면 많이 불편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 시작되었습니다. 아직은 몰랐지만 이것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될 줄은. 캐나다에서 아버지와 새어머니 스테파니가 한국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걱정이 많았습니다. 두 분 모두 이른이 넘은 나이에 낯선 땅에 와서 과연 적응하실 수 있을까? 언어 소통은 어떻게 할까? 무엇보다도 시댁 식구들의 반응이 걱정되었어요. 한국의 전통적인 가족 문화에서 외국인 장인 장모가 와서 손자들을 돌본다는 것이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예상하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상황이 급박했고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준호 씨도 결국 동의했어요. 일단 에린이 건강을 회복하는 게 우선이야.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보자. 인천공항에 아버지와 스테파니를 마중 나간 건 준호 씨였습니다. 저는 아직 병원에 입원 중이었거든요. 나중에 들은 이야기로는 공항에서 처음 만났을 때 서로 어색했지만 준호 씨가 영어로 최대한 예의를 갖춰 인사를 드렸다고 해요. 스테파니는 그동안 손자들을 직접 만날 기회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무척 설레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버지와 스테파니가 우리 집에 도착한 첫날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어는 전혀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이 즉시 아이들 돌봄에 나서신 거예요. 스테파니는 과거에 보육교사로 일한 경험이 있어서 아이들을 다루는데 자연스러웠어요. 아버지는 처음에는 어색해했지만 첫째가 다가가서 할아버지라고 한국어로 부르자 금세 마음이 열리셨다고 해요. 하지만 예상대로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소통이었어요.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서 쓰는데 아버지와 스테파니는 한국어를 전혀 모르시고 아이들도 아직 영어가 서툴렀거든요. 더 복잡한 것은 육아 방식의 차이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한국 전통 방식으로 아이들을 돌보려 하시고 스테파니는 서구식 방법을 사용하시니까 때때로 충돌이 일어났어요. 예를 들어 아이가 울 때 달래는 방식이나 음식을 주는 방법 등에서 의견이 달랐죠. 처음 며칠 동안은 정말 혼란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선의로 캐나다 부모님께 한국 방식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셨지만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답답해 하셨어요. 준호 씨가 중간에서 통역을 해주려고 했지만 회사에 가야 하는 시간에는 소통이 어려웠죠. 그래서 때로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스테파니가 아이들에게 신발을 신겨서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고 했을 때 시어머니께서 깜짝 놀라시며 말리셨어요. 한국에서는 갓난아기를 함부로 밖으로 데리고 나가지 않는다는 전통이 있거든요. 하지만 스테파니는 그런 문화를 모르시니까 왜 말리시는지 이해할 수 없어 했죠. 그래서 둘 사이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어요. 이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저는 병원에서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혹시 두 분이 너무 힘들어 하시는 건 아닐까? 시어머니께서도 불편해 하시는 건 아닐까?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중간에서 다리 역할을 해주기 시작한 거예요. 첫째가 할아버지께 한국어를 가르쳐드리고 할머니께 영어 단어를 알려드리면서 자연스럽게 소통이 이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이거는 물이에요. 워터 말고 물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데 일주일쯤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께서 한국어를 몇 단어씩 익히기 시작하신 거예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요. 더 놀라운 건 스테파니였어요. 시어머니께서 미역국을 끓이시는 걸 보시고는 몸짓으로 가르쳐달라고 부탁하신 거예요.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두 분이 부엌에서 함께 요리하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다고 준호 씨가 말해주었어요.
아이들도 점점 적응해 갔어요. 할아버지가 영어로 책을 읽어주시고 할머니가 그림을 그려주시니까 아이들이 무척 좋아했거든요. 특히 첫째는 할아버지에게 한국어를 가르쳐드리는 선생님 역할을 자처했어요. 할아버지 이거는 물이에요. 워터 말고 물 그런 모습을 보면서 준호 씨도 점점 마음이 편해졌다고 해요. 처음에는 외국 어른들이 우리 집에 오시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가족 같은 분위기가 되어갔다고요. 시어머니께서도 변화하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경계심이 있으셨지만 스테파니가 진심으로 손자들을 돌봐주시는 모습을 보시면서 마음이 열리셨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준호 씨가 병문 안을 와서 이런 말을 해주었어요. 에린,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어. 우리 어머니가 스테파니 할머니께 김치 담그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계셔. 영어 한마디도 모르시면서 몸짓과 표정으로 의사소통을 하고 계시는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정말 놀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뭉클한 감정이 올라왔죠. 사랑과 정성에는 언어나 문화의 장벽이 없다는 걸 새삼 느꼈거든요. 더욱 감동적인 일들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동네 마트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아버지와 스테파니를 보시고는 아이들 조부모시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물론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으로 의사소통을 하시면서 아이들에게 사탕도 주시고 과일도 골라주시더라는 거예요. 공원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외국에서 온 손자 할아버지를 신기해하시면서도 친근하게 대해주셨다고 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은 똑같다는 걸 느끼셨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새삼 느꼈습니다. 외국인이라고 해서 배척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해주시는 거였어요. 제가 그동안 느꼈던 외로움이나 소외감이 사실은 제 마음속에 있던 벽 때문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3주째 제가 병실 창문으로 내려다본 풍경을 아직도 잊을 수 없어요. 아버지가 쌍둥이들을 유모차에 태우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한국의 할머니 할아버지들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어울려 계시더라고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한국이 정말 우리 가족의 터전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병원에서 1달 반을 보내고 마침내 퇴원하게 되었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세상으로 돌아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거실에서 아버지가 첫째와 함께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었고 부엌에서는 스테파니와 시어머니께서 함께 저녁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쌍둥이들은 두 할머니 사이를 오가며 장난을 치고 있었고 막내는 준호 씨 품에서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집안 분위기였어요. 제가 입원하기 전에 느꼈던 그런 긴장감이나 어색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마치 이 모든 게 원래부터 자연스러운 일상이었던 것처럼 보였어요. 에리너서와 스테파니가 저를 보고 달려와서 꼭 안아주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도 웃으시면서 많이 좋아졌구나. 이제 걱정 끝이야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 순간 저는 제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걱정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걱정들이 얼마나 불필요했는지도요. 집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저는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아버지와 시어머니 사이에 생긴 특별한 소통 방식이었어요. 아버지는 한국어를 몇십 개 단어밖에 모르셨고 시어머니는 영어를 전혀 하지 못하셨지만 두 분은 손짓과 표정, 그리고 간단한 단어들을 조합해서 의사소통을 하고 계셨어요. 그 모습이 정말 신기하고 감동적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아이들이었어요. 쌍둥이들이 자연스럽게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서 말하면서 할아버지께는 영어로 할머니께는 한국어로 대화하고 있었거든요. 첫째는 아예 두 언어의 통역사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밥 더 주세요 라고 하세요. 그랜드파 할머니 says you need to eat more vegetables.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문화와 언어의 차이를 너무 큰 장벽으로 생각했구나. 진정한 사랑과 관심이 있으면 그런 장벽들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거였어요. 스테파니는 이제 된장찌개를 끓일 줄 알게 되셨고 아버지는 동네 상점에서 한국어로 간단한 쇼핑을 할 수 있게 되셨어요. 반대로 시어머니께서도 생크 유나 플리즈 같은 영어 단어들을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더 큰 깨달음은 한국 의료진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퇴원한 후에도 정기적인 검진이 필요했는데 병원에 갈 때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진짜 가족처럼 저를 챙겨주시는 거예요.
에린 씨 요즘 어떠세요? 아이들 돌보느라 무리하지는 않으시죠? 집에서 도움받고 계시죠? 혹시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이런 말씀들이 단순한 직업적 친절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진심으로 제 건강과 안녕을 걱정해 주시는 마음이었거든요. 특히 김미숙 간호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린 씨 한국에 와서 고생 많이 하셨죠? 하지만 이제는 정말 한국 사람이 되셨어요. 저희가 늘 응원하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의사 선생님께서도 제가 4명의 아이를 잘 키우고 있다며 칭찬해 주셨어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어려운 게 있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2가지 문화를 다 경험할 수 있어서 더 풍요로울 것 같은데요. 아이들이 다니는 어린이집에서도 비슷한 경험을 했어요. 원장 선생님께서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에린 어머니 아이들이 정말 밝고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다문화 가정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2가지 언어를 자연스럽게 배우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들도 모두 아이들을 정말 사랑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첫째가 어린이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하고 다닌다는 말씀도 들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오셨는데 한국어도 배우고 계세요. 우리 할머니들은 둘 다 정말 좋아요 하는 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아이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오히려 2 문화를 모두 가진 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큰 깨달음은 한국 동네 아주머니들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버지와 스테파니가 아이들과 함께 공원이나 마트에 나가시면 한국 어르신들이 자연스럽게 다가와서 대화를 시도하시더라고요. 물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이 귀엽다는 표현, 외국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를 잘 돌본다는 칭찬 그런 것들이 몸짓과 표정으로 전달되었어요. 마트에서 일하시는 아주머니는 아버지께 한국 과일을 골라주시면서 아이들에게 사탕을 나눠주기도 하셨고요. 공원에서 만난 할아버지는 첫째와 함께 그네를 타주시기도 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지켜보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따뜻하고 포용적이었어요. 제가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배척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관심과 배려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어느 날 준호 씨가 회사에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에린 회사 동료들이 정말 부러워해. 외국 장인 장모님이 와서 아이들 돌봐주신다고 하니까 모두들 정말 복 받았다고 하더라고. 왜요? 한국에서는 친정 부모님이 와서 아이를 돌봐주는 게 정말 큰 도움이거든. 그런데 외국에서 오신 부모님이 언어도 안 통하는 곳에서 손자들을 위해 그렇게 해주신다는 건 정말 대단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때 저는 비로소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한국 사회의 시선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했구나. 사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응원하고 있었는데 저만 혼자 벽을 쌓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날 밤 내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저는 거실에서 아버지와 스테파니, 그리고 준호 씨와 함께 차를 마시면서 대화를 나눴어요.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에린, 한국 정말 좋은 나라야. 사람들이 정이 많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문화가 인상적이야. 스테파니도 동의하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는데 지금은 정말 한국이 좋아졌어. 특히 시어머니가 나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고마워. 준호 씨도 말했어요. 정말 감사해요. 2분이 오셔서 우리 가족이 더욱 풍요로워졌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짜 문제는 한국이나 한국 사람들이 아니라 제 마음속에 있던 편견과 두려움이었다는 걸. 그날 밤 대화 이후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지 이제 몇 년이 흘렀는데 그동안 저는 과연 진정으로 한국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을까? 아니면 제 입장에서만 모든 걸 판단하고 있었던 건 아닐까?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서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한국 문화를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제 방식만 고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죄송해요. 시어머니께서는 제 손을 잡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에리나, 나도 미안하구나. 네가 외국에서 와서 얼마나 어려웠을지 나도 더 배려했어야 했는데.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야. 그 순간 지금까지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죠.
가족이 되는 건 혈연으로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서로를 이해하고 받아들이려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거라는 걸요. 스테파니도 이제 완전히 우리 가족의 일원이 되어 계셨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시장을 보러 다니시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몸짓으로 대화를 나누시며 한국 생활에 완전히 적응하셨어요. 아버지와 스테파니가 한국에 온 지 2달이 지났을 때 정말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이제 기본적인 한국어로 시장에서 장을 보실 수 있게 되셨고 스테파니는 한국 요리를 몇 가지나 배우셨어요.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아이들에게서 일어났습니다. 4명의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2가지 언어와 문화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었어요. 첫째는 학교에서 우리 할아버지는 캐나다에서 오셨어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고 다녔고 쌍둥이들은 할아버지께 영어를 가르쳐 드리는 걸 놀이처럼 여겼어요. 어느 날 첫째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이런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엄마, 오늘 선생님이 우리 가족 이야기를 들으시고 정말 멋있다고 하셨어요. 한국과 캐나다가 하나의 가족이 된 거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제가 그동안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은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장점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아이들은 2가지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며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자란 아이들이 얼마나 글로벌한 인재로 성장할 수 있을지 생각하니 정말 기대되었어요. 몇 주 후 정말 감동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와 스테파니가 캐나다로 돌아가셔야 할 시기가 다가왔는데 동네 아주머니들이 작별 인사를 하러 오신 거예요. 마트 아주머니는 손수 만든 김치를 가져오시면서 몸짓으로 캐나다에서도 한국 음식 드세요 라는 뜻을 전하셨어요. 공원에서 자주 만났던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악수를 하시며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도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셨어요. 가장 감동적인 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었어요. 아이들과 함께 캐나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위한 감사 카드를 만들어 오신 거예요. 한국어와 영어로 쓰인 Thank you, love you라는 메시지가 가득했어요. 그때 스테파니가 울면서 말했어요. 에린,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따뜻할 줄 몰랐어. 우리가 외국인인데도 정말 가족처럼 대해줬어. 아버지도 감동하셨어요. 에린, 한국에서 손자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라고 있구나. 아빠가 정말 안심이야. 이제 한국이 우리 가족의 진짜 고향이야.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정말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걱정했던 모든 것들이 기우였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아버지와 스테파니가 떠나시던 날 인천공항에는 우리 가족뿐만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함께 나가셨어요. 시어머니께서 스테파니를 꼭 안아주시면서 고맙습니다 라고 영어로 말씀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는 정말 울컥했어요. 공항에서 아버지가 제게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에린, 처음에는 걱정이 많았어. 네가 한국에서 행복할 수 있을지 하지만 이제 확신해.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 네가 여기서 정말 좋은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구나. 그리고 스테파니도 말했어요. 에린, 언어나 문화가 달라도 사랑은 똑같아. 한국 어머니께서 나를 딸처럼 대해주셔서 정말 감사했어.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의 가족이야. 2분이 떠나신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준호 씨가 말했어요. 에린, 우리가 정말 행복한 가족이구나. 아이들이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으면서 자랄 수 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내 아이들과 함께 침대에 누워서 저는 깊이 생각했어요.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꿈꿨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고 한국 문화와 캐나다 문화를 모두 이해하며 자라고 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는 캐나다에 계시지만 정기적으로 한국에 오시고 한국 할머니는 이제 저에게 진짜 어머니 같은 존재가 되어주셨어요. 동네 사람들도 이제 저를 완전히 한국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시고 있고 아이들은 자신들의 다문화적 배경을 자랑스러워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이제 스테파니를 진짜 딸처럼 여기시고 정기적으로 영상통화를 하시며 안부를 묻고 계세요. 준호 씨도 아버지를 진짜 아버지처럼 존경하며 캐나다에 갔을 때는 꼭 뵈러 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저 역시 이제 한국에서의 삶이 제 진짜 인생이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쉽지는 않았어요. 수많은 오해와 갈등이 있었고 때로는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진정으로 저를 받아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저는 한국에서 살아온 지 7년째입니다. 4명의 아이들은 모두 건강하게 자라고 있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삶에 완전히 적응했어요.
지난주에 첫째가 학교에서 우리나라라는 주제로 그림을 그려왔는데 거기에는 한국 국기와 캐나다 국기가 나란히 그려져 있었어요. 엄마, 우리는 두 개의 나라를 다 가진 거잖아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포용하는 데서 나온다는 걸요. 여러분, 편견이라는 벽을 허물었을 때 비로소 보이는 세상이 있습니다. 한국은 제게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진짜 가족들과 함께 꿈을 키워가는 터전이 되어 주었어요. 혹시 여러분도 낯선 환경에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조금만 더 마음을 열어보세요. 그 안에서 진짜 보물을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